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열입니다. 이제 문화재 관련 법령 강의를 할 텐데요.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일단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들 그 강의 홈페이지에 표하고 그림 파일을 올려놓은 거 있어요. 이거 반드시 다운받으셔갖고 프린트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거 안 하셨다면은 이 강의를 지금 스톱 시키시고 그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 출력하신 다음에 교재와 같이 옆에 놓고 강의를 하세요. 표하고 그림은 다 교재에 있습니다만은 그게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단원의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프린트 하신 다음에 그 강의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별도로 기출문제 이제 풀이 강의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 뒤편에 있는 기출문제인데 이 강의도 반드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문제 푸는 방법을 알 수 있고요. 실제 시험은 공부할 때는 이게 어려운데 실제 시험은 쉽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 명심하시고 기출문제 풀이 반드시 풀어보시고 강의 들으시고 그걸로 0점을 잡아야 돼요. 항상 그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그 추후에 이 강의와 별도로 개정법이 나올 수 있어요. 개정법. 지금 현재 개정법은 모두 반영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또 개정될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거의 개정될 건 없다고 보이는데 아주 미미하지만은 개정될 겁니다. 이것 역시 제가 추록에 올리겠습니다. 홈피에.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 개정법에 대해서 보강을 하겠어요. 보강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 보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옵션으로 필요하다면 보강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적어도 늦어도 시험 2주 전에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험 2주 전에는 홈피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게 있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록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를 들으실 때 반드시 샤프 같은 연필로 메모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펜 사용 절대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특히 빨간 펜 하나 써놓으면 다른 내용 다 죽어요. 그것만 보입니다. 연필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 연필로 다 해놓으시고요. 복습하시면서 연필로 다시 깨끗이 쓸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제가 메모해드린 연필로 한 부분들 다 필요 없어질 겁니다. 그 부분들 다 깨끗이 지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교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각주가 나와 있는데 이 각주도 사실은 도움이 되라고 너무 상세히 써놨습니다. 근데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밑줄친 부분이나 각주 달린 부분을 보면서 각주 내용이 생각난다면 충분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각주도 이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감하려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모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잊지 마시고요. 본 강의 들으시 앞서서 반드시 표 그림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해서 지금 강의 임하셔야 되고 나중에 기출문제로 이거 0점을 잡는 겁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또 반복돼서 출제돼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보입니다. 또 개정법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험 2주 전에 반드시 확인해라. 그 전에라도 완전히 확정됐다고 생각되면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추록이 올라올 텐데 그리고 이제 보강이 필요하다면 제가 보강 동영상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연필로 메모하시면서 수업을 들어라. 그리고 복습을 하셔라. 아시겠죠?
예, 그 정도 하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법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문법법, 그렇죠? 그러면 수리법, 그리고 매장법, 그리고 고도법 이렇게 네 개예요. 네 개인데 복습하실 때 이거를 오늘 봤으면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걸 보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걸 보고 이틀 정도 있다가 이걸 봐야 됩니다. 시간차를 두셔야 돼요. 이게 겹쳐서 공부가 되거나 중간에 끊어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하루에 아침에 시작을 하셨으면은 그날 다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 머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로직이라는 게. 그리고 한 이틀 정도 갭을 두고 수리를 그 다음 법을 보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도 실제로 이 순서대로 출제가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두 개를 같이 공부하거나 그러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그러니 시간차를 두고 공부하시라. 그리고 중간에 끊어서 공부하는 거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 정도 교재에 있는 것 정도면은 하루 이틀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시험 임박해서 공부하는 법인데요. 시험 날이 이날이 디데이다 했을 때 그 전날, 전전날이 있잖아요. 그쵸? 있죠. 있는데 시험 임박해서 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1년 공부 남아비탑이 돼요. 1년 공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시험 일주일 전에 이걸 하루에 볼 수 없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 보셨을 거예요. 잘 공부 안 하가도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임박해서 눈에 바르는 거죠. 눈에 찍어 놓는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더 높은 점수 받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구조시공이나 서술형 문제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험 붙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날 문법법, 수리, 매장, 고도 그러고 들어갔어요. 시험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임박해서 뭐 이날 이틀에 다 보셔도 되고 하루에 다 보셔도 되고요. 이 사람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1년 내내 공부한 사람들이. 뒤에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본 사람은 못 이겨요. 그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1년 공부 남아비탑을 냅니다. 그거 명심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 문화재 관련 이론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들은 최근 5, 6년 동안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교수님들이 문화재 보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싶으시다, 출제를 하고 싶다면 항상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모든 고시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게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한 10페이지도 안 되는데 정리해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이 정도는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국가의 원리. 현대국가는 대부분 문화국가를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헌법 구조, 구조의 내용이 뭔지는 각주해 보시면 되겠지만은 헌법 구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헌법 구조. 그냥 헌법 구조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헌법 구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그 정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문화 개념의 다양성. 문화는 개념을 정의하기 어렵죠. 그게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문화 개념이 변화한다. 당연한 거죠. 특별히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 개념의 일반적 접근 방법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념론적, 그리고 두 번째가 총체론적인데 중요한 거는 이 총체론적 입장이에요.
이게 현재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관념론적 입자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관념, 추상적이죠. 그쵸?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면에 있는 원리나 원칙을 얘기해요. 근본이 되는 관념이라는 데서 느낌이 오시죠? 원리나 원칙을 얘기해요. 아주 추상적입니다. 극히 원리나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장 인물에 대해서는 가볍게 good enough나 기어츠 정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총체론적 입장인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이면에 있는 원리 원칙뿐만 아니라 구현되는 모든 생활 양식, 행위 양식 이것들 모두 총체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개별 총체 하나도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그 근본 이념만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이념을 포함해서 구현되는 모든 생활 양식 이런 것까지 총체로 문화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타일러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현대적 정의로서 이걸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멕시코 선언에서 유엔이죠. 예, 유네스코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문화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에는 전통 문화와 하위 문화가 있어요. 전통 문화와 하위 문화. 전통 문화는 뭐죠? 예로부터 내려오는 거, 그렇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죠? 경로 사상, 그렇죠? 맞습니다. 경로 사상, 그렇죠? 또 뭐 있죠? 장유유서. 예전부터 현재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한 문화입니다. 하위 문화. 이거는 각각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고요. 한 시대에서도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화들을 하위 문화라고 그래요. 그 밑에는 또 소단위의 하위 문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하위 문화 우리 뭐라고 했죠? 우리 수험생 전체, 그렇죠? 수험생 전체를 하위 문화로 볼 수 있어요. 전통 문화에 대응하는. 그리고 수험생 중에서도 소단위 하위 문화면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 동강 듣는 분들, 예, 동강 수강생들을 예를 들 수 있죠. 혹은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신다 그러면 스터디하는 고인원들이 소단위의 또 하위 문화가 되는 거예요.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하위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이게 상위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위 문화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랬을 때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문화라는 말은 안 쓰고 전통 문화라 한다. 그 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특성 공유되고요. 그렇죠. 너와 나가 공유를 하죠.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학습이 됩니다.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친구들과 학습이 돼요. 그리고 대대로 축적이 돼요. 나이 먹어가면서 축적이 되죠. 그리고 세대가 변하면서 축적된 게 내려가죠. 계승되죠. 그리고 계속 변합니다. 변하죠. 그죠? 하여튼 경로사상 장유유서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합니다.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유물, 유구, 유적의 구분법 이렇게 나왔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물이 뭘까? 유구가 뭘까? 유적이 뭘까?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정확히 모르겠어. 그렇죠. 유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산입니다. 동산. 유물은 동산. 그죠? 도자기, 금관 이런 것들. 뭐 고려 청자. 그래서 유물은 동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동산. 그리고 유구는 뭘까? 유구는 부동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부동산. 봉정사 극락전, 뭐 봉정사 대웅전, 그렇죠? 아니면 불국사 3층 석탑 이런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을 부동산 유구라 생각하시면 돼요. 유적은 뭘까? 제일 포괄적인 거죠. 포괄적인 거. 유물 유구가 있는 일정한 공간을 얘기합니다. 공간을. 이 정도는 정확히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문화재 수리기술자로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하는 그쵸 개념을 문화재 정의하고 있으며 생존자의 작품은 제외되고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외래품도 인정한다.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근대문화재나 이런 데서 그 외래품도 인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고려청자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쪽 문화재로서 보호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래품들도 문화재, 국보보물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 문화재 보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점보호주의와 대장주의가 있어요. 중점보호주의와 대장주의. 뭐냐 하면 중점보호주의는 중요한 것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제도입니다. 지정문화재 제도와 등록문화재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는 비지정문화재 그런 것들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 목록을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일본, 미국들이 택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당연합니다. 근데 어떤 거를 보물로 하고 어떤 거를 국보로 하고 어떤 거는 문화재 심의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주관이 조금 들어갈 수 있죠. 사회 가치관들, 여론이 포함될 수도 있죠. 약간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장주의인데요. 대장주의는 모두 대장에 등재하는 겁니다. 모두. 이거는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유럽 국가에서 대대로 그 의식이 모든 사람들한테 깔려 있을 때 이런 의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뭐 국보 보물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문화재라면 무조건 보호하는 그런 개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가볍게 보시면서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난 적은 없는데 언제라도 내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문법법, 수리법, 매장법, 고도법이 다 문항이 정해져 있어요. 뭐 13문제, 뭐 7문제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문항에서 크게 한 문제를 빼갖고 이런 문제를 내기에는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출제 전지가 없지만은 여러분들 적어도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다면 이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문화재의 법적 성격 이랬습니다. 딴 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보존 곡물이다. 보존 곡물. 보존을 주 목적으로 한다. 현상 유지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 관보에 고시한 날 이때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들한테 효력이 미칩니다. 이것도 다 강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의 기본 원칙 이랬습니다. 원칙적으로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법에 있어요. 원형 유지. 근데 원형 유지가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느냐, 수리도 안 하고 아니면은 수리해 가면서 진행하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보면은 여기 보존이라는 게 있고 보존, 프리서버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보전이라는 게 있어요. 컨서버레이션. 이 두 개의 구분은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보존과 보전. 느낌이 오죠? 존은 존치시키다. 전은 전래하다. 그렇죠. 존치시키니까 이거는 원형 그대로 해놓는 겁니다. 수리도 싫어. 그리고 유실된 부분도 채워놓질 않아. 그냥 그대로. 수리 만약 하더라도 있는 부분을 교체하는 정도지 이쪽이 유실됐어요. 만약에.
뭐 고주 부분이 유실되거나 성벽의 부분이 유실된 부분을 채워넣지 않아. 그게 보존이에요. 보존은 뭐죠? 수리도 적극적. 우리나라가 주로 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복원이라는 게 있어요. 복원. 복원 같은 게 아예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어지고 그걸 복원해 놓는다. 아니 재조립이라는 것도 있고요. 재조립이라는 거는 옮기는 겁니다. 장소를. 우리 경청사 10층 석탑인가요? 장소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법전사 그 승탑도 자리를 옮겨놓고 이런 것들이 재조립이죠. 전용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자료로 하는 건데 어떤 이제 문화재가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외부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현대 시대에 맞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공연장으로 전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재축 없어졌는데 만드는 거예요. 재축은 리컨스트럭션이라고 나왔죠. 현재 지금 경복궁에서 많이 그러고 있어요. 없어져서 기단터 발굴해갖고 기단 다시 만들고 그 위에 건물 올리고 경복궁 내에 여러 청각들 그 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그 제품이 있고 문화재가 있고 그걸 그대로 복제해서 또 만들어 놓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보존과 보전을 확실히 구분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법령은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한 거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따라해 보세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죠? 헌법이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문화가 어디에 헌법 맺죠? 그렇죠. 제9조에 정확히 거기에 문화, 국가, 문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문화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법들은 다 뭐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에 법률입니다. 문법법, 수리법, 그리고 매장법, 고도법 할 거 없이 모두 다 법률이죠.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령은 명령임에 틀림없는데 그렇죠? 시행규칙은 규칙이냐? 아닙니다. 시행규칙도 명령이에요.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 뭐죠? 문화체육관광부령, 문체부령, 그쵸? 령입니다. 령.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주로 얘기하는 나중에 보게 되시지만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다 조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보다 상위 법률입니다. 더 상위 법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위법이 상위법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령, 시행령이죠. 이것도 명령이고요. 또 시행규칙,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령 이것도 명령이라는 거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이 뭔가 한번 보는데 국가 간에 맺은 협약이에요. 조약이. 그 나중에 조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조약에 가입했고 저쪽도 가입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쪽 나라에서 반출돼 갖고 우리의 밀반입된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유치할 수도 있고 저쪽에 알려주고 가져갈 의사가 없으면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나와요. 이 조약도 우리나라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가져요. 그게 국제법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조약이라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법률과 조약이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른 나라도 거기에 그 조약을 준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상호주의라고 하는데 법률용어로 상호주의에서 그에 합당한 가치를 주는 거예요. 상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해외여행 갈 때 비자 요구하는 데 있죠. 여권을 안 되고. 쌍방이 똑같습니다. 저쪽 나라가 비자를 요구하면 우리도 비자 요구하는 걸로 법을 고쳐버려요. 그게 상호주의라고 해요. 똑같이 대응합니다. 저쪽이 비자 철폐하면은 여권만 가능하면 우리도 비자 철폐해요. 바로. 그걸 상호주의라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이걸 준수해 주는 게 우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약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되고 견해가 나뉘는데 요것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통설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조약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조약 중에서 입법이 되거나 우리나라에 아니면은 국회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법률 정도 효력을 받는 거예요.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원칙으로. 그리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거는 명령의 효력을 갖는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에. 그래서 입법 사유나 국회 동의를 얻는 거는 법률, 국회 동의를 못 받는 거는 명령의 효력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법 적용에 있어서 시행령에 있던 명령인 시행령에 있건 본법인 법률인 문화재보호법에 있던 효력은 똑같아요. 그거에 반해서 본법에는 없는데 시행령에만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법인 겁니다. 법. 우리가 준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문화재 관련 법령 아닙니까? 법령. 그렇죠? 모두 포함해서 시험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효력이 낮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충을 본법을 보완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구현해 놓는 게 시행령이고요. 본법과 시행령을 보완해서 여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는 게 시행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본법이 개정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시행령 개정되고 그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또 시행규칙이 따라서 개정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 이제 기일과 기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이게 다른 고시급의 시험에서는 맨날 납니다. 이거만큼 물어보기 좋은 게 없거든요. 뭐 60일 내에 제출해야 된다. 뭐 보고서 같은 경우는 흔히들 우리 법에서는 2달 내지 60일이에요. 보통 보고서.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 작성에 한 이 정도 두께 되는 보고서 작성에 2달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나중에 보시겠지만 네 가지 법 대등소이하게 대부분 큰 보고서 내는 기간은 어떤 게 종료되고 60일 내지 2달 내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60일하고 2달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근데 이거의 30일 후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아니면 1월 후는 언제예요? 오늘 1월 1일이면 30일 후는 언제일까요?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2일이 1일 후가 돼요. 2일이. 그렇기 때문에 30일 후면은 1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1월 31일. 아시겠습니까? 1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월 1일에 1월 후면 언제일까요? 1개월 후. 한 달은 30일인데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그게 보통 이제 역법적 계산이라는데 1개월 후면은 2월 1일이 되는 겁니다. 2월 1일. 아시겠어요? 그게 다릅니다. 그게. 그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이건 한번 읽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시험에 한 번도 안 났어요. 이건 내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도 점차 이제 문화재보호법 같은 경우에 거의 뭐 90점 넘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가볍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시험에 한 번도 난 적은 없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인 보고서 있죠. 보고서. 그렇죠? 꽤 두께가 되는 보고서 제출 기간은 보통 60일이나 2월 내에 4개 돼 있습니다. 이거 어디 하나 메모해 놓으시고 꽉 해놓으세요. 수업 시간에 다시 반복할 겁니다. 제 강의의 특징이 뭐라고요? 무한 반복입니다. 강의 다 들어오셔야 돼요.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형벌이라는 게 있어요. 형벌. 우리 법도 각 법에 4가지 법 각 뒤에 벌칙에 가면 형벌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중에 좀 줄일까요? 여러분들 다 보이신다고 생각하고 주로 언급되는 것들은 뭐냐면 형벌에서 징역이 언급이 되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쵸, 벌금이 있고 몰수가 있어요. 이게 주로 우리 법에서는 언급이 됩니다. 징역과 벌금과 몰수. 이거도 이제 도구라거나 이런 것들 몰수합니다. 나중에 그 몰수는 항상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에 부과돼서 일어나요. 몰수는. 그 나중에 보면은 모모 및 몰수예요. 그냥 몰수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가형이에요. 부가형. 그 여기 나오네요. 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몰수는 그걸로만 형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벌금을 과하고 플러스 몰수. 항상 플러스 몰수예요. 플러스 몰수.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 다른 것들은 뭐 가볍게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금고. 징역과 금고의 다른 점이 뭐냐면 징역은 깜빵에 가는 거 맞습니다. 금고도 깜빵에 가요. 근데 역에서 드러나죠. 역. 그 한국사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역이라는 건 노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역의 의무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징역은 노동까지 해야 돼요. 삽질도 해야 되고 하다못해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뭐 기술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근데 금고는 아무 거 안 합니다. 노역을 안 해요. 그게 금고예요. 그래서 이 금고는 우리 법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어디서 등장하죠? 주로? 그렇죠. 우리 법을 위반한 데에 대해서는 금고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요건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요건에서 금고가 등장을 합니다. 자격요건에서 수리기술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에서 자격요건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금고 알아두시고요. 이 정도 해두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번 기본 이론은. 긴장하지 마시고 가볍게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지방자치,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난 적도 있어요.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걸로 끝내버립니다. 보시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어요. 광역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시도예요. 시도. 우리가 흔히 아는 시도를 광역이라고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 기초지방자치는 시군구예요. 시군구.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여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충청남도 부여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강남구 해볼까요? 강남구. 그건 어떻게 돼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초지방단체장이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시군구 우리 맨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 그러면 광역지방단체장이었고요. 시초는 시군구 그러면 기초지방단체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시도 지정문화재는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그쵸?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특별시는 하나입니다. 서울. 예, 서울 하나예요. 광역시는 부산, 대구 등 총 6개예요. 그렇죠. 도지사는 8도니까 8도. 그 충남, 충북 또 나뉘고요. 특별자치도지사 이건 어디입니까? 제주도 하나입니다. 제주도 하나예요. 특별자치시장은 그쵸 세종시 하나입니다. 세종시. 아시겠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진짜 중요한 게 여기 나오네요. 문제는 여러분들 법령 공부하시다 보면은 얘네 둘이 문제예요. 얘네 둘이.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가 문제인데 시도지사에 포함한다. 어디서는 시도지사에 포함하지 않는다. 어디서는 시군구에 포함한다. 시군구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것만 딱 기억해 놓으세요. 법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문화재보호법, 수리, 매장, 고도죠. 이렇게 나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놓고 했을 때 제일 처음과 끝의 법은 시군구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 시군구에 포함시켜 주시고 두 번째, 수리법과 매장법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포함시키냐면 시도지사에 포함을 시키세요. 그리고 신경 꺼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신경 꺼버리세요. 어디서 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은 뭐 신고에 포함한다. 가로치고 맨날 그렇게 나오고 포함한다, 뭐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두시고 신경 꺼버리는 겁니다. 하나,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시도문화재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광역, 그렇죠? 거기서는 비록 문화재보호법이 제가 뭐라 했어요? 문화재법과 고도법에서는 시군구청장에 포함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법 초반 시도 지정 문화재를 포함해서 또 역사문화보존지역 요 정도 법 초반까지는 시도지사에 포함을 시킵니다. 법 초반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시도 지정 문화재는 원칙상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외 없이. 얘네까지 포함하니까 얘네들이 광역지자체장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뭐 거기 밑에 페이지나 뒷 페이지에 하나 써놓으실 게 있는데 조문의 해석 방법입니다. 조문의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조문 해석 방법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조문 해석 방법인데 첫 번째, 만약에 A 쉼표, B 콤마죠. 및 C라고 써 있으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얘네들은 and로 해석합니다. 밑으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A 쉼표, B 쉼표 또는 C. 실제 여기서 제가 잘못했네. 이렇게 하죠. 다시 할게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A 쉼표 B 및 C라고 써 있겠죠. 얘는 뭘로 해석한다고요? and. 그렇죠. 이렇게 써 있으면 다 갖춰야 돼요. A, B, C 동시에 다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A, B 또는 C라고 써 있으면은 뭐라고 해석하죠? 얘를 오화로 해석합니다. 얘는 and고 이건 어느 하나만 갖추면 돼요. 아시겠죠?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국어 문법이에요. 세 번째가 시 군구해 갖고 각각 점이 찍혀 있는 경우 있어요. 중간에 A 점 B 점 C 시군구 시도지사 할 때 점이 찍혀 있죠. 얘는 뭐냐는 거예요. 이 점들은 얘들은 오화입니다. 또는 그래서 시도지사 시점 도지사 이렇게 주면 시장 또는 도지사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또 이제 법조문을 해석하는 데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2조 해놓고 1, 2, 3 얘들은 뭐라고 읽느냐는 거죠. 얘는 항입니다. 1항, 2항, 3항으로 읽어요. 그 밑에 보면 1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기억, 가, 나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항이고요. 동그라미는 이렇게 숫자로 써 있는 거, 숫자점 써 있는 거는 이거는 호입니다. 호라고 읽고요. 그래서 1호, 2호, 3호가 돼요. 얘네들은 목이라 읽어요.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계속 1항 보세요, 2항 보세요, 뭐 1호 보세요, 가목 보세요 하면은 글로 가시는 거예요. 그 목이라고 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가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셔야 되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제2조 써 있고 1항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 해갖고 뭐뭐 한다. 그리고 다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앞부분을 본문이라고 그래요. 본문. 그리고 요 뒷부분을 단서라고 합니다. 단서. 그래서 법조문 보시다 보면은 제2조 1항 본문에 의하면 뭐 제2조 1항 단서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게 이 부분을 보시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2조 1 맞아. 근데 뭐뭐뭐뭐 한다. 써 있고 또 뒷문장이 또 나와요. 뭐뭐뭐 한다. 둘 다 본문이에요. 둘 다 본문. 이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 중에서도 얘네들을 전단이라고 하고요. 얘를 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항 전단 했던 두 개의 본문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전문이라고도 해요. 전문, 후문이라고도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이겁니다. 둘 다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중에서도 전단, 본문 전단, 본문 후단이에요. 법조문에 나올 때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과 단서 아니면 전단, 후단 이렇게 읽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 이론은 다 됐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